어머니, 서윤이 이유식 먹이실 때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뭐 먹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틈만 나면 손녀를 내팽개치는 엄마가 아이 밥 먹이는 사진을 보내라 마라. 제게 지시를 내린다는 게 기가 막혀서요. 제가 손녀 밥 먹일 때 상차림까지 사진 찍어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야? 친정에 가 있으면서? 그러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문자 못 보셨어요? 서윤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제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식 차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요즘 너무 쌀만 먹이신다고. 다른 것도 골고루 만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진으로 확인 좀 해보게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오만한 말투가 저를 더 뒤집어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신경 쓰이면 툭하면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지 말고 네가 직접 만들어 먹여.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저야 그러고 싶죠. 하지만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한테 큰 소리 칠 입장 아니시란 거. 살림도 궁핍한데 그런 거라도 잘 도와주셔야죠. 저도 제 결혼 생활이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코딱지만한 전셋집에 살림 도와주는 도우미 하나 못 쓰잖아요. 제가 왜 집구석에서 손에 물 묻히면서 고생하고 살아야 해요? 저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지숙입니다. 여러분은 얼굴값 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평소에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서 듣기 거북했거든요. 그런데 60 중반이 되어서야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이유가요, 다 제 며느리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정말 예쁩니다. 차려입고 나가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뒤돌아볼 정도예요.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날씬하죠. 처음에는 이런 아가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니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저런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왔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이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거 중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얼마 전 돌을 맞이한 손녀딸이 하나 있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두 애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현수는 32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현수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가게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소식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은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지 않니? 그래, 현수야.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여자친구랑 얼마나 만났는데 그래. 6개월 조금 넘게 만났어요. 저희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어요. 벌써 4주차예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말문이 턱 막혀 버렸습니다. 이미 아이가 들어섰다니 더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온갖 걱정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소개받았어요.
처음 며느리 얼굴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마치 TV에서만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마주한 기분이랄까요.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너무나도 단아하고 고운 얼굴에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손미나라고 해요. 현수 씨 여자친구예요. 저도 서둘러 말을 건넸습니다. 반가워요. 몸은 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뭐, 이제는 괜찮아요. 며느리는 표정이나 말투가 조금은 새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얌전해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미나는 아들보다 5살 어린 27살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첫인사는 무난히 마쳤고 곧 양가 가족이 함께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죠. 상견례 날 안사도는 시종일관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라더군요. 그런데 이리 급하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운지 연신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결혼할 애가 아닌데. 우리 미나 옛날부터 얼마나 대단한 집 남자들이 줄을 섰었는지 안 봐도 뻔히 아시겠죠? 따지듯 묻는 안사돈의 말투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인물이 이렇게 좋으니 인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안사돈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해 뭐해요. 내가 외동딸이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순식간에 낚아채갈 일이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죠? 그래도 앞으로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자린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신 투덜거리는 안사돈의 태도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 자리에서 저희 아들을 얼마나 도둑놈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불손한 태도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아직 30도 되지 않은 고운 외동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시집을 간다면 누구라도 속상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 정도는 해주실 거죠? 그것도 못 해주신다면 저 정말 속상해요. 사돈이 대뜸 이렇게 나오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죄인이니 값을 치르라는 듯 들렸죠. 하지만 아들 혼자서 친 사고도 아니고 다 큰 성인끼리 일어난 일인데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전셋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운영하는 카페에 투자해 놓은 돈도 있고, 그래도 신혼생활 하기에는 좋은 깔끔한 아파트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은 금세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이미 현수에게 2억을 보태준 상태였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아들 카페의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으로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준비한 돈도 2억 남짓이었죠. 두 금액을 모두 합치면 4억이었습니다. 모두 아들과 며느리의 새 출발을 위해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갑부도 아니고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도 사돈은 집을 매매해주지 않는 것을 무척 못마땅해 하더군요. 사돈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데려가면서. 제가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미나를 좀 보세요.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데려가면서 전셋집이라뇨. 참, 전세라니. 사돈은 충격이 크다는 듯 연신 전셋집을 되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은 최대한 이해를 구하려 했었죠. 현수 카페에 미리 투자한 돈도 있고 하니 사돈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카페 자리도 워낙 좋아서 조금만 지나면 수익이 날 겁니다. 몇 년 부지런히 모으면 집 사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고요. 사돈은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태도가 정말 불쾌했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자라고 있으니 계속 시간을 끌며 조건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혼집은 전세로 합의했지만 서로 마음은 꽤 상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사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하는지. 그냥 애를 지우라니까 정말. 속상해 죽겠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애 지우면 몸에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무섭잖아. 상견례를 마친 후 식당을 빠져나가면서 예비 사돈과 며느리는 서로 쑥덕거렸습니다. 바로 뒤에 제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참으로 경솔한 행동이었죠. 상스러운 말을 상견례 자리에서 나누는 안사돈과 며느리. 그때 이미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급한 결혼이라 모른 척 넘겼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마냥 급한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시킨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양가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갑작스럽게 진행한 결혼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서로 의견 조율이 힘들어 갈등도 많았고요.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결국 현수와 미나는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죠.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얌전하고 조신해 보이던 며느리였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 고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제멋대로인 공주님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생각해서 건강에도 좋고 음식도 맛있기로 소문난 한식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아들 부부의 얼굴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보고 인사 한마디도 없이 고개만 까딱거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찌나 표정이 차갑던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오는 길이 힘들었어. 왜 이렇게들 표정이 안 좋아? 자리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젓가락으로 반찬만 깨작거릴 뿐.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자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며느리. 옆에서 보다 못한 현수가 며느리 대신 대답했습니다. 미나가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걸 왜 네가 대답을 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들의 변명을 듣고 피식 웃은 후 한숨을 작게 내쉬는 며느리. 저는 조금 화가 난 얼굴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지. 시부모를 앞에 모시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때 아들이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남편도 헛기침을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임신이 여러모로 힘든 일이지. 그래, 얼른 음식 들자꾸나.
저는 할 말이 많았지만 결국 마음속으로 화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가족 전체가 숨막히는 식사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급급했죠. 그날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가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을 티끌 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태도가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들은 크게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미나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입을 완전히 꾹 다물고 절대 말을 안 해요.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요. 지난번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부부가 대화로 풀어야지. 그럼 답답해서 생활은 어떻게 하니? 왜 화가 났는데?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감이 왔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나면 입 꾹 다물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못된 심보로 답답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열을 내자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백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다음에 하자고 하니까. 애까지 낳았는데 그런 선물도 못 받냐며 화가 잔뜩 내더라고요. 순간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죠. 정말 화를 낼 만한 이유라도 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 이유가 고작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아서라니. 그럼 어쩌기로 했어? 한숨을 쉬며 물으니 아들은 기가 죽은 듯 힘없이 답했습니다. 다음 결혼기념일엔 꼭 사주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넘어갔어요. 참으로 답답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는 정말 어려운 상대인 듯 했어요. 지난번 식당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쌀쌀맞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던지 같이 있던 시부모마저 긴장이 될 정도였어요. 그 고운 얼굴의 아이가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묘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화를 내는 이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선물을 사주지 않아서, 아들이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자기가 시킨 집안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며느리가 묻는 말에 대답이라도 한 번 잘못하면 난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며느리는 한 달에 2~3번씩은 꼭 말을 하지 않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짧으면 2~3일, 길면 열흘까지도 대화가 끊기기 일쑤였어요. 며느리가 입을 닫는 날이면 아들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듯 했죠. 어느 날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차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는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여보, 어제 자동차 쓰고 나서 차키는 어디에 놔둔 거야? 아들의 질문에 며느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말을 좀 해봐. 나 지금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아들이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본 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택시를 잡아 타고 카페로 출근해야 했죠. 며느리는 그렇게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도 친정 행사가 다가오면 얄밉게도 은근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생신인 거. 기억하고 있지? 선물 미리 사둬야 해. 이제서야 입을 여는 거야? 참. 알았어.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잖아.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살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집안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신혼 때 원래 많이 싸우는 거라고들 하지만 아들네 집안은 부부싸움이 유독 심했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엔 현수가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많았죠. 그래도 손녀딸이 태어난 후로는 한동안 아들 부부는 잠잠했습니다. 이제는 정리된 건가 싶었어요. 자식도 태어나고 이제 어엿한 부모가 되었으니 며느리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너무 일렀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아들의 전화가 심상치 않은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죄송한데요. 오늘 하루 서윤이 좀 봐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척 힘이 빠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왜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들이 한참을 뜸을 들이며 말을 못하길래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시원하게 말을 좀 해봐. 서윤 엄마가 친정에 가서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친정이라니.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에? 왜? 사돈댁에 무슨 일 있니? 저는 설마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제 막 태어난 손녀를 두고 친정에 갔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을 들으니 역시나 서로 말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조금 다퉜어요. 아들과 다퉜다고 5개월 된 아이를 두고 친정으로 가버린 며느리. 집을 나가버렸다길래 이번에는 심각한 일로 다퉜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며느리가 집을 나갔냐고 채근하듯 물었죠.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허탈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유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그래,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할 때부터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유식을 집에서 만들자는 소리에 집을 나갔다니. 이해되지 않는 아들의 대답에 재차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유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여야지. 그럼 어떻게 먹여? 미나는 집에서 요리하기 싫다고 이유식을 전부 사서 먹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요리 못한다고. 그런데 초기 이유식이야 미음만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는 사서 먹이더라도 처음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 키우는 건 자기 일인데 제가 훈수 두는 게 싫다고. 아니, 그러면 같이 애 키우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말란 소리야. 그리고 미음을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게 맞지. 그걸 어디서 사?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허둥지둥 짐을 챙겨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제 막 태어난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간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도 평생을 아이 키우며 살아온 사람인데 아이를 두고 저렇게 집을 나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심란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 거실이며 방안이 어수선했어요. 아이가 자라나야 할 집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에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손녀를 보니 눈물이 나려 하더군요. 그저 해맑게 공중에 매달린 모비를 바라보며 옹알이를 하고 있는 손녀. 아무 걱정 없이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날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이유식도 만들어 손녀에게 먹이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직 이유식에 익숙치 않은 손녀는 잘 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작은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카페에 좀 나가볼게요. 그래, 그나저나 서윤 엄마는 언제 친정에 간 거야?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엄마가 빨리 돌아와야지. 제 말을 들은 현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틀 전에 친정으로 갔는데 오늘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녀를 돌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라도 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예 마음을 놓고 친정에서 오래 머물렀죠. 매일 아들네 집으로 가 청소를 하고 손녀를 돌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아들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는 좀처럼 집에 돌아올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 엄마한테는 연락해봤어.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건데? 전화를 계속 하긴 하는데 오늘도 한번 직접 가보려고요. 아들이 그 집으로 가서 겪는 수모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알만했어요. 속이 상했지만 제가 나서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질 듯 했습니다. 미나가 빨리 마음을 돌리길 바라면서도 제 멋대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려는 그 심보가 얼마나 괘씸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친정에 간 지 꼬박 2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제가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는 이유식을 데워서 아이에게 먹이기만 했죠. 손녀가 태어난 이후 아들의 얼굴은 날로 헬쑥해져 갔습니다. 가끔씩 마주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마주칠 때마다 혈색이 밝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지,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얼굴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도 얘기하면 아들만 더 곤란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입을 꼭 닫고 살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불만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 후로는 아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며느리는 틈만 나면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우면 제가 와서 살림도 하고 손녀도 돌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 마음 놓고 친정으로 향하는 거였죠. 조그만 일이라도 걸리면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딱히 화나는 일이 없더라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새 생후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손녀는 이토록 사랑스럽기만 한데 며느리 눈에는 자식이 애틋하거나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죠.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자식이란 어떻게든 애정을 담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에게선 그런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라며 어려워하고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자주 집에 들러 살림을 돕다 보니 점차 저를 대하는 말과 행동이 권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제 슬립은 좀 신경 써달라고 말했는데. 이걸 세탁기에 그냥 돌려버리면 어떡해요? 딱 봐도 손빨래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비싼 건데 망가져서.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아니, 그럼 네가 직접 빨래를 하지 그러냐? 맨날 빨래를 산처럼 쌓아놓고 틈만 나면 집을 나가버리는데 나는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까지 하면서 못한다. 아쉬우면 네가 직접 봐라.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쏘아붙이더군요. 서윤 아빠가 잘했으면 제가 친정 갈 일이 있겠어요? 저도 힘드니까 자꾸 친정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서윤 아빠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지 들어와서 집안일도 돕잖아. 그럼 너는 서윤 아빠한테 뭐라도 잘해주고 있니? 밖에서 돈 벌어오고 집에서 집안일 좀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고작 그 정도 하면서? 무슨 대접을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도대체 네가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모셔야 하는 거니? 몰라서 물으세요? 저 살면서 이런 대접 정말 처음 받아봐요. 저 예전에는 무거운 물건은 손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와서 팔자에도 없는 생고생을 얼마나 하는 줄 알기나 하세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며느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관이었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여왕님 정도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부딪히고 나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차라리 며느리가 집에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속 편하게 살림과 육아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 얼굴을 맞대는 날이면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세우는지. 집안 공기조차 무거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듯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며느리가 친정에 간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육아가 피곤하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손녀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돌봤습니다. 손녀도 이제는 저를 엄마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까지도 저에게 단 한 번도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마치 명령을 하듯 이것저것 요구하기만 했죠. 며느리가 집을 비운 이튿날,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핸드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이유식 먹이실 때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뭐 먹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틈만 나면 손녀를 내팽개치는 엄마가 아이 밥 먹이는 사진을 보내라 마라. 제게 지시를 내린다는 게 기가 막혀서요. 기분이 나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녀 밥 먹일 때 상차림까지 사진 찍어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친정에 가 있으면서? 그러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문자 못 보셨어요? 서윤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제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식 차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요즘 너무 쌀만 먹이신다고. 다른 것도 골고루 만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진으로 확인 좀 해보게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오만한 말투가 저를 더 뒤집어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신경 쓰이면 툭하면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지 말고 네가 직접 만들어 먹여.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저야 그러고 싶죠. 하지만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한테 큰 소리 칠 입장 아니시란 거. 살림도 궁핍한데 그런 거라도 잘 도와주셔야죠. 너무 화가 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야? 서울의 멀쩡한 아파트에서 사는데 살림이 궁핍하다고. 도대체 네가 뭐가 얼마나 잘나서 그래? 시집 올 때 제대로 된 혼수 하나 못 들고 왔으면서 어떻게 시댁에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어? 어머니, 지금 저한테 혼수 못 해왔다고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몸만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저도 제 결혼 생활이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코딱지만한 전셋집에 살림 도와주는 도우미 하나 못 쓰잖아요. 제가 왜 집구석에서 손에 물 묻히면서 고생하고 살아야 해요? 저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사실 아이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내가 언제 너한테 애 낳아달라고 했어? 너희들끼리 좋아서 멋대로 임신해서 찾아와 놓고. 뭐가 어째? 솔직히 임신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집구석으로 시집 올 일이나 있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인이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지위란 걸까요? 솔직히 얼굴 반반한 것 빼면 며느리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때 해준 게 없다고 투덜댈 때마다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도 시집 올 때 제대로 된 혼수 하나 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변변한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아니면 살림을 잘 돌보기를 하나, 성격이 원만하길 하나, 정말 인물 빼면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 얼굴 하나로 세상 혼자 사는 사람처럼 도도하게 굴었죠.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밥이라도 먹여주디? 인물만 반반하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긴 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제 말에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한참 말을 못하더니 자존심이 상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동안 덮어두고 모른 척 해온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며느리의 오만함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제는 그 태도를 봐줄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소리 못 들었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내팽개치고 맨날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뭐? 밥을 어떻게 먹이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금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 평생 그 집에서 살던지 아니면 그렇게 대단하다는 다른 남자 찾아서 가. 우리 아들 그만 괴롭히고. 제 분이 터지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뭐 겁낼 줄 아세요? 저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럼 별 볼 일도 없는지. 그래, 그러든지 해라. 나도 더 이상 너 피곤해서 얼굴 맞대고 못 살겠다. 그렇게 전화를 성질대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들과 다툰 게 아니라 결국 시어미와 싸워서 집을 나가게 만든 꼴이 된 겁니다.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손녀를 돌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오자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저희 모자는 결국 그날 이야기를 끝맺지 못한 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당분간 서윤 엄마랑 각자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각자 시간을 가지겠다니? 서윤 엄마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짧게 살면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붙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집사람의 그런 태도가 익숙해졌나 봐요. 겁이 나기도 했고 오히려 잘 됐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하게 있자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잇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어이없이 별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저희와 한 가족이 되기 싫다는 걸 정말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도대체 왜 이 결혼을 했던 걸까요? 목 뒤가 씁쓸해졌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도 그저 못 들은 척 덮어두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그때 무언가 알아챘겠죠.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때 불안한 기미를 느끼고도 그냥 넘기면 안 되었습니다. 손녀가 뱃속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함을 덮어둔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나, 다른 선택지가 있기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에게 생긴 소중한 생명을 없앨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별거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손녀딸은 엄마 없는 돌잔치를 조촐하게 치렀어요. 가족이 눈물 짓는 슬픈 생일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내미를 두고 엄마가 어쩜 이리 무심할 수 있는지 새삼 며느리의 차가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직도 저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모르는 며느리의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와의 인연은 애초에 이어질 수 없던 인연으로 여기고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는 걸까요? 요즘 시대엔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옛날 사람인 저는 아들이 아이 딸린 이혼남이 되는 것이 무척 두렵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평생을 가족으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 어떤 것도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죠. 아들 집에 들러 손녀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이런 일에 대하여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귀한 조언을 나누어 주세요. 저와 가족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